서울 강남의 최고급 VIP 재활센터.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국내 최고의 재활치료사라는 사람들이 5명이나 이 방을 거쳐갔지만 모두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졌다. 아이의 이름은 한유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율제그룹 한지혁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1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진 아이였다. 6번째 치료사 윤세리의 차례였다. 그녀는 다른 치료사들처럼 값비싼 장난감이나 사탕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병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인체의 근육과 뼈를 그대로 재현한 복잡한 해부학 모형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허, 이 대퇴사두근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힘을 줘야 단단해지는데 말이야. 그녀의 행동은 치료라기보다는 혼자만의 놀이에 가까워 보였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한유민의 작은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어른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때 세리가 아찬하는 소리와 함께 모형의 작은 조각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조각은 아이의 의자 근처로 굴러갔다. 그녀는 허리를 짚으며 앓는 소리를 냈다. 이런 허리가 아파서 숙일 수가 없네. 큰일이다. 그녀는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저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아이가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아이는 다리를 살짝 절며 힘겹게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주었다. 그리고는 세리의 손에 그것을 툭 하고 놓아주었다. 지난 몇 달간 아이가 치료사를 위해 보인 첫 번째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세리는 그저 고마워라고 담백하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아이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제야 세리는 아이와 처음으로 눈을 맞췄다. 그녀는 아이를 환자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며 말을 걸었다. 이 모형이 우리 유민이 다리 근육이랑 똑같은 거야.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고 화가 나서 지금은 뇌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 유민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 겁쟁이 근육들이 다시 용감해지도록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 그녀의 말은 아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아이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지혁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병원장인 최수연의 사무실에 들렀다. 최수연은 아부와 과장이 섞인 보고를 늘어놓으며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썼다. 한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지금까지 인형처럼 조용히 앉아만 있던 유민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저 의사 선생님은 싫어요. 아이는 최수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세리를 향해 말했다. 저는 저 선생님하고만 할 거예요. 저 선생님이 안 오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다시는. 그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최수연의 얼굴에서 아첨하던 미소가 싹 가셨다. 한지혁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아들의 반항적인 얼굴과 분노를 애써 감추고 있는 최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결과만이 유일한 가치인 그에게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 한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수연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저 치료사 당장 전담으로 고용해서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보내도록.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최수연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탑을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를 젊은 치료색에 빼앗긴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윤세리는 작은 아이의 이 갑작스러운 요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아직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세리는 약속 시간에 맞춰 한유민의 집으로 향했다. 집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서울의 가장 부촌에 위치한 그곳은 차가운 성체에 가까웠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은 최고급 자재들로 지어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갤러리처럼 값비싼 예술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차갑고 권위적으로 느껴졌다. 세리는 이곳이 7살짜리 아이가 자라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이가 아닌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나이든 집사였다.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두꺼운 바인더를 건넸다. 그 안에는 식사 시간 출입 제한 구역 회장님을 대하는 프로토콜 등 저택의 빽빽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당신은 외부인이자 고용인이며 우리의 감시 아래에 있다. 세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자신과 이 집안 사람들 사이에 거대하게 서 있는 것을 느꼈다. 유민이를 위한 치료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비싼 재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이를 위한 따뜻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은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실험실처럼 느껴졌다. 세리는 이곳에 만연한 감정적인 거리감, 엄격한 위계 질서,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교류의 부재를 피부로 느꼈다. 그녀는 먼저 이 차가운 공간에 자신만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벽이 버티고 있었다. 최수연 원장이었다. 그녀는 유민이의 주치의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저택을 방문하여 세리의 치료 과정을 감독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세리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며 한 지역에게 얼굴을 비추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민이가 보는 앞에서 세리의 치료 방식이 유치하고 비과학적이라며 비난했다. 세리는 그때마다 침착하게 자신의 치료법에 대한 전문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방어했지만 계속되는 압박과 견제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이 집의 주인이자 가장 거대한 벽인 한 지역은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유민이가 깨기 전에 출근했고 아이가 잠든 후에 퇴근했다. 세리와의 소통은 매일 저녁 이메일로 보내는 건조한 경과 보고서가 전부였다. 그는 과정이 아닌 결과에만 집착했고 그녀를 아들을 고치기 위해 고용된 비싼 도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때로는 최수연의 노골적인 견제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차가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유민은 세리의 보살핌 아래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아이는 닫혀있던 입을 열고 저택 밖의 세상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피어났고 게임으로 위장한 치료 시간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변화는 저택의 두꺼운 벽을 뚫고 마침내 한 지역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한 지역은 무심코 치료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 안에서 1년 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그의 얼음 같던 가면 아래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한 지역은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것을 넘어 치료실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주는 세리의 놀라운 인내심과 진정한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 안에서 아들을 위해 작고 안전한 행복의 섬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목격했다. 그는 야망으로 가득 찬 최수연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녀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용인에 불과했던 윤세리라는 여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세리가 저택을 나서던 늦은 저녁이었다. 길고 적막한 복도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지혁과 마주쳤다.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칭찬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저녁은 먹었소. 아주 사소하고 무심한 한마디였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였다. 세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짧은 순간의 연결. 그것은 이 거대한 저택에 보이지 않는 벽이 어쩌면 영원히 견고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윤세리의 헌신적인 치료 아래 한유민의 신체적인 회복은 눈부셨다. 그녀가 만들어낸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아이는 보조기 없이 짧은 거리를 걷게 되었고 근력과 균형 감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세리는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매일의 보고서에 꼼꼼하게 기록하여 한지혁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를 받아보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희미한 만족감이 스치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제 궤도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한지혁이 또다시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의 등장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리와 함께 비교적 부드럽게 걷던 유민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아이의 다리, 저는 증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심해졌다. 세리는 당황하여 아이의 다리를 살폈지만 갑작스러운 퇴행을 설명할 의학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지혁의 얼굴이 걱정과 의심으로 어둡게 굳어졌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세리는 곧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한지혁이 치료 세션에 참관하거나 관찰실에서 지켜볼 예정인 날이면 유민이의 수행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아이는 평소보다 더 내성적으로 변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와의 첫 한 달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아이의 증상이 폭발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아이는 악몽을 꾸었고 아프다는 핑계로 침대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했다. 세리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통증은 어쩌면 연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닌 필사적인 생존 전략에 가까웠다. 그녀는 문제의 근원이 1년 전의 그 끔찍한 사고에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최수연 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고 당시의 전체 기록을 요청했다. 최수연은 비협조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관련 서류들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서류에 기록된 사고의 진실은 세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혹했다. 격렬한 충돌 현장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즉사한 엄마, 그리고 찌그러진 차체 안에서 1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아이. 함께 첨부된 심리보고서에는 아이가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엄마나 사고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아이는 그 끔찍한 기억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버린 것이다. 이제야 세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민이의 연기된 통증은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만들어낸 유령이었다.
아빠가 주변에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자신이 아플 때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아빠의 관심과 보살핌을 갈구하는 행위였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엄마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일관된 안정감과 위로를 주었던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 때문이었다. 아이에게 부상은 세리를 자신의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족쇄였던 셈이다. 세리는 이제 엄청난 직업적,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한 지역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는 결과와 팩트만을 신뢰하는 남자였다. 그는 아들의 행동을 도움을 청하는 절규가 아닌 교활한 거짓말과 조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그것은 부서지기 쉬운 부자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또한 아이의 부상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물리치료사인 그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즉각적인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세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책상 위에 사고 기록 서류들을 펼쳐놓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상태가 좋았던 날 자신이 직접 찍어준 환하게 웃는 유민이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가족을 치유할 수도 혹은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위험한 진실을.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아이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그 작은 영혼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혁은 자신의 광활하고 미니멀한 사무실에 앉아 윤세리가 보낸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유민이의 상태가 여전히 기복이 심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글자들은 며칠 전 그가 우연히 들었던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변수와 불일치를 혐오하는 남자였다. 보고서의 내용과 자신의 관찰, 그리고 아들의 기묘한 행동 사이의 불일치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짜증이 났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객관적인 진실을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룹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치료실을 포함한 유민이와 세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공간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했다. 그는 아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카메라는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세리의 입장에서 그날은 매우 상태가 좋은 날이었다. 그녀는 비눗방울을 쫓거나 방 안곳곳에 숨겨진 물건을 찾아오는 창의적인 게임을 통해 유민이의 재활을 유도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안전한 공간 속에서 아이는 잠시 자신의 역할을 잊은 채 즐겁게 움직였다. 아이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자유로워졌고 절뚝거림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아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날 저녁 한지혁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낮 동안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의 풍경이 펼쳐졌다. 세리의 인내심 있는 지도와 아들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하지만 세션이 게임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세리가 방 반대편까지 경주를 하자고 제안하자 그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다친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림도 비틀거림도 없이 완벽하고 건강한 7살 아이의 모습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리는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아들은 세리를 쫓아 방 안을 뛰어다니며 그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영상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었다. 복도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이 귀가하셨다는 알림이었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변했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갑자기 비틀거리며 아픈 듯 다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아빠를 맞으러 문으로 향하는 아이의 걸음걸이에는 다시 뚜렷한 절뚝거림이 나타났다. 한지혁은 녹화 중지 버튼을 눌렀다. 서재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화면에는 순수한 기쁨에서 계산된 고통으로 변해가는 아들의 얼굴이 정지된 채 남아있었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배신감과 함께 혹시 윤세리도 이 연극에 동참한 것은 아닌가 하는 날카로운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뚫고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깨달음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들의 이 모든 연극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는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여야만 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는 아들의 다리가 아닌 마음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는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논리와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이루어진 그의 완벽한 세계가 아들의 절박하고 가슴 아픈 거짓말 한 번에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실패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보안팀이나 주치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서재를 나섰다. 그리고는 길고 텅 빈 복도를 걸어 범죄의 현장이었던 치료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는 해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시작이 어느새 아들의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저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와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이 임박해 있었다. 한지혁이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윤세리는 방금 전까지 유민이와 함께했던 즐거운 놀이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강렬한 기운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돌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그 눈은 그녀를 꿰뚫을 듯한 비난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의 질문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유민이의 기만 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어쩌면 공범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내게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고 있는 거요. 그의 말은 잔인한 채찍이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후려쳤다. 세리는 그 비난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두려움보다 먼저 자신의 전문성과 진심을 모욕당한 것에 대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의 눈에 서린 차가운 분노를 보며 그가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것을 저는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논쟁을 하는 대신 상황 전체의 판을 바꾸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시민성 통증과 전환 장애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의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의학적 근거만이 존재했다. 유민이는 의식적으로 회장님을 속이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엄마를 잃은 슬픔과 사고의 공포라는 감정적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그 고통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절뚝거림은 언어입니다, 회장님. 무섭고 외롭고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유민이의 절박한 언어입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아버님이 바로 아이가 가장 대화하고 싶은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한 진단과도 같았다. 그것은 아이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아이의 거짓말에서 그 거짓말의 원인, 즉 치료받지 못한 트라우마와 감정적인 방치로 초점을 옮겨놓았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말없이 한지혁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한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세리의 설명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과학과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영상을 보며 느꼈던 죄책감과 정확하게 공명했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그저 무심한 아빠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인 부재가 아들을 병들게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로서의 실패라는 무거운 추가 그의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처음으로 부서져 내렸다. 그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구하는 도움이었고 자신이 정답을 모른다는 첫 번째 고백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니었고 그녀는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처 입은 한 아이를 구해야 하는 두 명의 어른일 뿐이었다. 세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분노는 어느새 깊은 공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냉혹한 총수가 아니라 길을 잃고 슬퍼하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선 거짓말쟁이가 아닌 아드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이를 돕는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위태롭고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지혁과 윤세리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서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로서 마주 앉았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에 합의했다. 세리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물리치료사를 넘어 유민이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인적인 보호자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한지혁의 역할은 차가운 부양자를 넘어 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감정적으로 현존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거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과제는 평범한 가족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세리의 조언에 따라 한지혁은 그날 오후에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저택의 광활한 정원으로 향했다. 유민이에게는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고 한지혁에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딱딱하게 굳은 차에 서서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만 쳐다볼 뿐이었다. 처음에 어색함을 깬 것은 세리였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 딱딱하게 굳은 아빠와 어색해하는 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유도했다. 그녀는 간단한 공놀이를 제안했고 텅 비었던 정원에는 이내 아이의 서툰 웃음소리와 그보다 더 서툰 아빠의 격려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민이가 넘어지며 무릎이 까지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한지혁의 첫 반응은 비서를 부르는 것이었지만 세리는 침착하게 아이를 진정시키고 소독약을 발라주며 상처를 돌보았다. 한지혁은 그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보살핌의 광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했는지를 깨달았다. 그 작은 사건은 그에게 그 어떤 경영학 서적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선물이나 최고의 환경이 아니라
다쳤을 때 상처를 돌봐주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시간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이전까지 유민이 혼자 밥을 먹던 거대한 식탁에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둘러앉았다. 한지혁은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침묵으로 가득했던 저택은 서툰 대화와 작은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퍼즐을 맞추거나 거실에서 모형 비행기를 조립했다. 세리는 한지혁에게 그가 몰랐던 아들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 그리고 잠들기 전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까지. 이 강제된 근접성은 한지혁의 감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세리의 조용한 강인함과 그들의 집에 불어넣는 진정한 기쁨에 매료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유능한 전문가로만 보지 않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그녀의 따뜻함 속에서 서서히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을 넘어 한 여자로서 그녀에게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어느 날 저녁 유민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세리는 그날 있었던 유민이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일 때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이 집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강렬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다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느새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고 있었다. 유민이가 다리를 저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 작고 소중한 행복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들은 알지 못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한 사람, 최수연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성공이 아닌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최수연은 멀리서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시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손에 잡힐 듯 했던 자리를 저 보잘것없는 물리치료색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배신당했으며 그의 아들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들끓는 분노는 이제 이다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독한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공격은 치밀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윤세리가 제출했던 공식적인 경과 보고서들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 안의 긍정적인 내용들을 교묘하게 비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리가 치료에 활용했던 놀이들을 비과학적이고 부적절한 접근법으로 매도했으며 아이가 세리에게 보이는 의존적인 태도를 의존 증후군을 유발하는 심리적 조종 행위라고 날조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병원에 소속된 주니어 의사를 압박하여 이 조작된 보고서에 전문가의 소견이라는 거짓된 신뢰도를 부여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한지혁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뒤에서 독이 묻은 화살을 쏘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이 조작된 보고서와 거짓 증언들을 두 곳에 동시에 흘렸다. 한 곳은 율제그룹 이사회 내의 한지혁 반대파였고 다른 한 곳은 기업 스캔들을 전문으로 파헤치는 악명 높은 인터넷 언론사였다. 그녀의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이제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율제그룹 후계자 사기, 치료사의 희생양인가 한지혁 회장의 판단력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뒤덮었다.
기사는 조작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윤세리를 아픈 아이와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교활한 사기꾼으로 묘사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녀의 전문적인 명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세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기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악의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듯한 끔찍한 무력감과 부당함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스캔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한지혁과 유민이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한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타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그에게 더 이상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보호 본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여 위기 대응 모드에 돌입했다. 그의 눈은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곧장 저택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세리는 넋이 나간 얼굴로 자신의 가방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사과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떠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지혁은 그녀의 사직을 받아들이는 대신 가방을 싸는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건 전쟁이요. 우리는 후퇴하지 않소.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것이 단지 그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공격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싸움의 본질이 최수연과 이 스캔들을 이용하려는 기업 내부의 적들을 향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들은 내 아들의 치료사를 공격한 게 아니오. 내 가족을 공격한 거지. 그리고 누구도 내 가족을 건드리고 무사할 수는 없어. 그의 말은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더욱 강렬한 단계로 격상시키는 선언이었다. 세리는 자신을 향한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들은 더 이상 위태롭게 싹트던 연약한 관계가 아니었다. 무자비한 적에 맞서 함께 싸우는 전쟁의 파트너였다. 이제 다음 전투는 치료실이 아닌 기업의 이사회와 여론의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다. 최수연이 터뜨린 스캔들은 율제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한지혁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 기회만을 엿보던 이사회의 반대파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들은 언론의 비난을 명분 삼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율제그룹 본사의 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한지혁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과 냉소적인 귓속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꽂혔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반대파를 이끄는 늙은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세리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한지혁의 리더십 자체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이번 스캔들을 그룹 역사상 최악의 판단 실패라고 규정하며 한지혁이 젊고 교활한 여자에게 놀아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과 파트너십 위기를 언급하며 윤세리를 감싸는 한지혁의 고집이 주주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지혁 회장은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윤세리를 해고하고 그룹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발표하시오.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회장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발의할 수밖에 없어. 회의장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의 가문이 일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와 그의 모든 것이 걸린 자리였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지혁은 공격을 받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평생을 이 회사에 바친 남자로서의 본능이 이 위기를 끝낼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방법은 윤세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냉철한 CEO 한지혁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세리의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느꼈던 가정의 따스함.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권력욕에 굶주린 차가운 얼굴들. 그는 이 차가운 욕망의 세계와 위태롭지만 진실된 행복이 깃든 자신의 작은 가족을 저울질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마침내 선택의 순간이 왔다. 반대파 이사가 그의 대답을 재촉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한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방어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신념을 지키는 한 명의 남자이자 아버지였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중대한 판단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이 아닌 그의 팀이 밤새 수집한 차가운 팩트로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윤세리의 완벽한 이력과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녀가 사기꾼이 아닌 업계 최고의 전문가임을 증명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치료법을 지지하는 다른 저명한 의사들의 소견서를 공개하며 최수연의 보고서가 악의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아직 최수연에 대한 모든 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스캔들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반대파들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역으로 공격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을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선언으로 마무리했다. 윤세리 선생은 앞으로도 저의 보호 아래 제 아들의 치료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제 판단에 불복하는 분이 있다면 불신님 투표를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경고하건대 저는 그 어떤 시도도 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모든 이들을 향해 완전한 파멸을 약속하고 있었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적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남자의 모든 것이었음을 깨닫고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말았다. 한지혁의 폭탄 선언으로 이사회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적들은 증거를 요구했고 며칠 뒤에 최종적인 신임을 묻는 두 번째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자신과 윤세리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야만 했다. 저택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한지혁의 법무팀과 보안팀은 최수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24시간 내내 움직였다. 그 전쟁의 중심에서 윤세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문성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민희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트라우마와 심리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민희와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전문가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한지혁의 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수연의 과거 경력을 추적하던 중 몇 년 전 비밀리에 합의되고 묻혔던 의료과실 소송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과거에도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행동장애로 오진하여
아이의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던 전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병원의 힘으로 사건을 덮고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여 침묵을 강요했다. 한지혁의 팀은 그 피해자 가족을 설득하여 진실을 증언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결전의 날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반대파 이사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그들의 전문가 증인으로 초대된 최수연은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혁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믿었다. 회의는 윤세리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권력자들 앞에서 피고인이 아닌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섰다. 그녀는 유민이의 상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아동 트라우마가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득력 있게 발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표는 중립적인 이사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리의 발표가 끝나자 마침내 한지혁의 차례가 왔다. 이것이 감정적인 클라이맥스였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로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윤세리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던 감정적으로 무능력했던 아버지였음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아이에게 사랑과 안정을 줄 수 없다는 깨달음을 토로했다. 저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제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의 날 것 그대로의 진솔한 고백은 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냉철한 계상이 같았던 총수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나약함은 그 어떤 전략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이 사건을 기업 스캔들이 아닌 아들을 구하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감정적인 기반을 다진 후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최수연이 보고서를 조작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증거와 함께 그녀의 과거 의료 과실 사건의 피해자 증언 영상까지 공개했다. 최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전문적 개인적 부패가 만천에 드러났다. 그녀와 결탁했던 반대파 이사들은 범죄에 연루된 의사와 한패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모든 신뢰를 잃었다. 한지혁의 고백에 감동하고 그의 전략적인 방역에 감탄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났다. 혼란스러운 회의실을 뒤로하고 한지혁과 세리는 조용히 복도로 걸어 나왔다. 아드레날린이 걷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다. 그는 승리했다. 아니, 그들은 승리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당신이 나와 내 아들을 구했소. 사랑하오 윤세리. 직업적인 전투는 끝났고 이제 개인적인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율제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최수연은 의료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한지혁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고 그의 적들은 더 이상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했다. 기업의 드라마는 막을 내렸고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었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한지혁과 윤세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한지혁은 감정적으로 현존하는 파트너이자 아버지가 되는 법을 서툴게 배워나갔다. 윤세리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두 사람은 함께 유민이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흉터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아이의 거짓말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지혁은 세리의 지도를 받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눈을 맞추며 말했다. 유민아, 이제 아빠가 옆에 있어 달라고 다리가 아픈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세리가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덧붙였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와 세리의 품에 안겼다. 아이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허락과 안도감을 얻은 것이다. 그들의 과거의 고통을 상징했던 차가운 저택은 곧 매물로 나왔다. 그들은 대신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었다. 집 안곳곳에는 세리의 따뜻한 취향과 유민이의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한지혁은 낯설지만 포근한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윤세리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한지혁은 율제그룹의 이름으로 아동 트라우마와 재활을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윤세리에게 맡겼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이자 그녀가 유민이와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한지혁의 연인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굳건히 섰다. 마침내 완벽하게 맑은 어느 주말 오후가 찾아왔다. 세 사람은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나갔다. 돗자리 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책을 읽고 낮잠을 자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분위기는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때였다. 유민이가 나비를 쫓아 잔디밭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치료실에서 했던 짧은 달리기가 아니었다. 절뚝거림도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는 완벽하게 자유롭고 즐거운 질주였다. 아이는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아이는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 그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시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 순수하고 완전한 행복이 담긴 얼굴에 한지혁과 세리의 눈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한지혁은 손을 뻗어 세리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유민이가 그들의 품에 뛰어드는 순간 그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따스한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처 입었던 세 영혼이 완전하고 행복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 내딛는 희망의 첫걸음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확고하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